네, 안녕하십니까. 2025 대비 2024 MMI 유형별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MMI 면접을 이제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와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문제를 분석해보고 그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최영도 원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네. 자, 면접 대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건데요. 우리 요거 이제 뭐 해결하는 문제의 관점을 탈피해라, 뭐 사고력을 기반한 사실적 문제 해결을 제시해라, 뭐 지식보다는 지혜력에 집중해라, 뭐 그다음에 자질서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자질서 없는 거는 이제 이미 우리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특징들을 쓰면서 같이 했는데요. 우리 원장님 이 면접 대비를 하면서 주의사항. 네. 아니면 면접 대비하면서 주의사항 말고 딱 하나 뭐 이렇게 퍼스트를 뽑는다면 뭐를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친구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보다 저 의견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도 항상 따라가기보다는 내 의견을 어떻게 좋게 얘기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물론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습 때 어느 정도만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면 충분히 자신의 생각도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네. 친구들 만날 때마다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다른 데 가서 보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벌써 이미 다른 학원이나 다른 부분에 도움을 받아서 자기 게 아닌 이상한 걸 답변으로 갖고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네. 진짜 그런 경우 너무 많죠. 이제 이렇게 MMI 면접 문의를 오면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이 면접에 대한 거를 질문을 받고 했는데 이 면접에 대한 것은 이제 제가 직접 받으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건 이제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건 잘 우리 학부모님들이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보통 학원들에서 이 MMI 준비를 할 때 강의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적인 여러 명의 학생이 들어가 있는 강의와 그 다음에 1대1로 진행하는 강의,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근데 여러 명이 강의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자료는 많이 이렇게 주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정답은 주질 않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것이 수업 방식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조차도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저는 대비 방식으로 두 가지 중에서 뭐 어떤 방식을 선택하라 이거보다는 같이 동반해서 준비를 해봐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의가 오시면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책을 읽어봐라. 책을 읽어보고 책에 대해서 궁금사항도 있을 것인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혼을 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책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면서 몇 번 들어야 됩니까? 뭐 어디 들어가서 갔더니 뭐 6번을 들어야 되는데 진짜 6번 해야 됩니까? 아이고 근데 비쌉니다.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시려면 책부터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몰랐던 부분,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부분 우리 책만 읽어보셔도 웬만한 강의를 한 달 이상을 들은 것만큼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서 자기가 몰랐던 또는 여기서 궁금했던 부분 이것은 이해가 안 가네라는 부분을 체킹했다가 그렇게 오셔서 체킹을 받으시고 해결을 해 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전 연습을 하시면 아주 좋은 준비 과정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제가 요즘 면접을 하면서 우리 원장님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우리 왜 연예인들 보면 왜 아우라가 느껴진다고 그러죠? 네. 저는 요즘 학생들 면접을 하면서 그런 아우라가 느껴지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네. 예. 네. 근데 재밌는 사실이 그 아우라를 느껴지는 애들 보면 대부분이 특목고 애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특히 토론을 많이 했던 친구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좀 체계적으로 했던 친구들 보면 이야기할 때, 저 논리성을 저 나이에 어떻게 갖고 있는 거지?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볼 때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말도 당차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우라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일강에서도 끄트머리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아이들 면접을 보면서 네.
그런 아우라가 느낄 정도를 붙였을 수 있다? 야, 이게 과연 하루아침에 나올까? 예, 이게 좀 저는 이제 굉장히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렇게 되기까지 준비를 하려면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다. 그래서 아까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린 것이 뭐 6번 들었다 몇 번 들어도 되나요? 이거보다는 평상시에 준비를 해주시고 평상시에 그런 어떤 연습들을 많이 어떤 자기의 어떤 저변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네, 저는 3학년 들어가기 바로 전에라도 한번 자기가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MMI 면접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갖고 그래서 3학년 1학기를 어떻게 본인이 생활할지 생각을 해보고 방향을 잡으면은요 엄청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방학 때 우리 어머님들이 잡는다고 하시면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강의를 많이 넣으시는데 네, 그렇죠. 뭐 대형 강의들을 제가 강의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너 이걸 왜 나한테 질문을 해? 그러면 선생님 애들이 이게 마이크 주면은 애들이 이걸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선생님도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고 나는 이게 뭐 대답이 지금 뭔지를 모르겠어요라고 하면서 거꾸로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내가 알았지 뭐 그 사람도 강의하는 건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야 그럼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은 아니 대답을 못하세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통해서 하셔라. 그리고 진짜 답답하시면 한 번 정도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 우리 최 원장님이나 전문가를 좀 찾아가시면 되고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MMI 문제는 이렇다라는 정답이 나왔고 그 정답을 맞췄으니까 우리 대학에서 뽑아줄게. 이런 정답이니까 이 학교에서는 몇 점의 점수를 맞았어 라는 이게 아니고요. 임상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아이들이 우수한 결과를 내더라는 그런 임상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수치랑 정답이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범주에 들어가면 몇 점을 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요번에 우리 최 원장님이랑 같이 쓴 책 두 번째 2권조에 별권에 보시면 여러 대학들이 대학에서 공개한 그 모범 답안을 실어놨습니다. 네. 근데 제가 모범 답안을 실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학부모님들이 답안을 원하니까 썼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대학에서는 이런 취지로 답안을 썼다랍니다. 근데 웃기는 건 우리 애들이 그 모범 답안을 우리 책에만 본 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도 해보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다운받아서 봤겠죠? 네. 근데 일부 학교도 그렇고 아이들이 선생님 이 대학에서는 답안이 모범 답안이 이거라고 했는데 저는 이 답안이 좀 이상해요 라고 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또 선생님들조차도 야 이거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게 정답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가만 보면 우리 초창기에 저희들이 그 MMI 이 시대고시랑 하면서도 찍었던 것 중에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어디로 가느냐? 좋은 게 좋다라는 모범 답안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범 답안이 아니라 임상 답안이라는 거를 이거를 우리가 놓쳐서 그렇다는 거. 거기서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조차도 이거 모범 답안이 좀 이상해요를 할 정도로 지금 대학들이 조차도 이제 그런 식으로 MMI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한 군데만 걸치시지 마시고 뭐 저희들이 정답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데가 정답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쵸. 또 최 원장님이 정답일 수도 있고 내가 정답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거니까 두루두루 하시고 그거를 종합해서 정리를 해놓는 것이 굉장히 이 MMI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MMI를 면접을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보다는 지혜다. 즉 제시문 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대답을 할 것이냐, 엮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이제 우리 1강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요 심화수학 삭제하고 그다음 문이과가 똑같이
난이도가 작아지고 5등급으로 가고 자 의대 변별력 또 면접의 영향력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아까 1강에서 잠깐 언급만 해드렸는데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들의 내신 성적을 5등급으로 환산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종로학원에서 발표가 있는 걸 보니까 1.0이 나오는 친구들 5등급 기준에서 1.0이 나오는 친구들이 약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의대 정원이 조금 확대된다라고 하면 사실 의대 정원만으로도 4천 명 정도가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의치한약 수가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 친구들이 의대를 갈 수 있을까? 1.1도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신의 변별력이 없어진다는 건 첫 번째로 면접 아니면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화 수학이 없어진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재밌는 건 수능 만점을 맞아도 우리 친구가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라는 거는 수능 만점을 맞아도 이 친구를 의대에서 뽑아줄 수 있을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면접이라던가 아니면은 학교에서 본인이 들었던 수업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거의 필수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요거 발표하면서도 좀 많이 이렇게 좀 의구심을 좀 가진 적이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솔직히 이 MMI를 우리 최 원장이랑 같이 이제 우리 7, 8년 하면서 심화 수학이 없어졌다는 걸 딱 듣는 순간 드디어 이제 우리 시대가 왔고 네. 요번에 두 권으로 분리해서 좀 분량을 늘리기를 잘했구나. 앞으로 이제 3권, 4권 영역별 뭐 사회과 그다음에 수학 뭐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면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저는 MMI 면접이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말씀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어려웠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비하면서 핵심 유형들을 잠깐 보면 이제 아까 우리 그 1강에서도 우리 샘플을 보였듯이 생활기록부를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창안 능력을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상황 대처,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다음에 인성과 적성. 이 상황 문제를 보면서 이제 이번에 그 정치인이 이제 헬리콥터 문제 때문에 보면서도 야 진짜 우리 이게 좀 필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 문제. 결국은 의사로서의 어떤 좌질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다음에 학교에 들어와서 의사로서의 어떤 그런 심도 높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학업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거를 주로 평가하는 영역이다라고 보고, 앞으로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2028에서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게 뭘까요, 원장님? 저는 상황을 많이 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학생 기록부 내용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상황을 주고서는 본인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자신이 그렇죠. 어떤 생각하고 있을지 묻는 게 맞겠죠. 그렇죠. 요즘은 인적성도 뭐 책에 통해서 책대로 대답을 하는 시대가 됐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좀 이따 문제를 통해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이 서울대 문제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 서울대가 앞으로 어떻게 낼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MMI 문제를 만들면서 좀 비춰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서울대 이번에 문제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이 늘어날 것은 창업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네. 예, AI가 나오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네가 창의적인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좀 더 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창업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면서 네. 어떤 이성적인 논리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토대로 한 네가 얼마만큼 창업 능력이 있느냐. 저는 2번을 좀 높이 가지 않겠느냐. 저는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네, 올해 이 제시문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여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간단하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그거를 꼭 말해야만 돼라는 질문이 좀 느껴지는 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거 뒤에 한번 우리 문제를 한번 통해서 볼까요?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문제. 이거는 이제 샘플로 그냥 생활기록부는 그냥 놓은 겁니다. 네. 뭐 성적이 어떻게 됐느냐. 자, 이제 왜 이거 두 개를 놨냐면요. 첫 번째 학생부의 질문 중에서 성적이 이렇게 돼 있는데 2학기 때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니?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거 제가 이제 작년 촬영할 때도 넣었던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은, 이 질문을 왜 할까? 야, 성적이 떨어진 걸 왜 질문을 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죠? 네. 예. 성적이 떨어졌으면, 네가 성적이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걸 한번 얘기해 봐. 점수를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그냥 물어보면은 애들이 그냥 얼버무리기도 하고, 도망가려고 네, 하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당당하게 네가 다 좋아, 다 좋은데 이때 왜 떨어졌니? 뭐 힘들었니?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대답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이런 것들은 점수 주려고 한다. 또 하나 가장 줄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은 실험을 하게 된 동기와 그 실험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실은 이 두 번째가 생활기록부 질문, 서류 질문의 핵심이 아니겠느냐. 이런 패턴이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 우리 원장님, 요 동기, 실험 과정 어려웠던 점, 극복, 이거 어떤 게, 그럼 요거 중에서 세 개 중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동기, 실험 과정, 어려움, 극복. 저는 1차적으로는 실험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물어보는 게 실질적으로 해보았느냐 경험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진짜 어려워하는 게 요즘에 실험을 하게 된 동기예요. 이게 이제 동아리나 학교에서 사실 주제를 줘버리고 우리 친구한테 하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원래는 이게 그 서울대학교에서도 발표하기를 동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네. 점수를 주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동기가 이제 영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동기 이걸 왜 했느냐가 상당히 더 중요한데 우리 이거를 좀 굉장히 학교에서 다 주어지고 너 이거 왜 했냐면은 그 선생님이 하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애석한 얘기지만 서류평가에서도 동기를 잘 안 보는 추세로 좀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렇게 주제를 전체적으로 주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왜 했느냐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우리 이 동기를 꼭 동기와 그 과정을 어려운 점 물어보면은 이걸 진짜 했느냐 안 했느냐 바로 보여주는 바로 거죠. 보여주니까 네. 실제로 뭐 거기서 뭐 했어 이게 물어보지 않아도 한번 얘기해봐 하면은 뭐 해본 놈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이고 그럼요. 안 해본 놈들은 뭐 그냥 겉다리만 씹다가 할 것이고 네. 그죠? 예, 이런 그래서 이제 핵심은 동기지만 오히려 핵심은 어려웠던 점을 어떻게 가장 극복했느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서울대학교 이제 문제 중에서 요거 지문을 우리 책에도 있고 이제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 보여줄 테니까 이건 예술 창작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 이거 네. 보시죠. 예. 네. 자, 문제를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길어서. 자, 이 문제.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아이쿠나 굉장히 좀 서울대의 진짜 방향성을 쉽게 이렇게 인지할 수 있었어요. 보통 이제 우리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과연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AI를 어떻게 대해야만 하느냐에 대한 어떤 이 가치관적인 지침을 주는 저는 이 지문이라고 보거든요. 즉 무엇이냐? 창작. 그러니까 AI는 창작을 못한다라고 하고 인간은 창작을 할 수 있다. 네. 그럼 창작을 또한 창작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과연 이제 창작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 책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제 그 모반 변형이라는 게 뭐냐? 모방 변형. 우리 미술을 갈 때 우리 모차르트도 마찬가지죠. 뭐 6살인가 7살인가 누구 거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거를 따라서 네. 그랬다고 그러고 우리 미술학원을 가면은 우리 아그리빠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예, 석구상 네. 을 먼저 따라하는 이 모방을 가장 처음 배우고 해서 모방해서 창조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모방 변형이라는 것이 과연 나쁘냐 좋으냐를 언급을 하고 그럼 그 모방 변형을 통해서 AI는 모방 변형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은 모방 변형을 못하니 그 AI의 어떤 기준 자체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우리가 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아주 좋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인간하고 인공지능이 과연 어떻게 공존해 갈 것이냐라는 어떤 규정 또는 어떤 범주를 이 문제에서 좀 내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요거에서 좀 해석하고 좀 부연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은 저는 이제 해주시죠. 이러한 문항이 대표적으로 문해력만 갖고 있으면 위험한 문항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수능 공부를 한 친구들은요, 이 지문 내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소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기서 지금 AI랑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AI 예술품에 대한 창의성, 창작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를 알고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에 대한 묻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가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지문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기 시작을 하면요, 저는 이 한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거에서 우리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요, 투명성 동그라미 치고 이것 동그라미 치고 저것 동그라미 치면 답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네,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나의 기준은 창작을 어디까지 바라보는 것이냐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한 이유를 분명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차관점을 달면서 고민을 한 게요. 과연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이제 이 모방 변형이다라는 말씀했죠. 우리 책을 보고 네.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모방 변형 강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요 차관점을 제가 요걸 좀 뺄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 사람들이 과연 인공지능과 인간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 네. 저는 솔직히 그런 어떤 마음에 저는 했는데 좀 나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이게 진짜 축쟁이냐 알맹이냐라는 거를 좀 어머님들이 좀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하지만 널리 이런 지식을 좀 알려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넣었습니다. 저는 또 반대 생각이 있는데요. 이런 네. 거죠. 네. 이 내용을 보고서 네. 우리 친구가 그 AI에 대한 예술 작품에 대한 거를 2학년, 3학년 때 고등학교에서 토론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례를 연결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를 연결시키고 자기 거를 그러니까 여기 차관점에 있는 것이 말 그대로 답안이 아니라 차관점이니까. 그럼요. 네. 그걸 토대로 해서 이런 경험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예술 작품이 저는 이거에서 맨 마지막 문구가 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예술 작품이 어떻게 예술 작품이 됐는지 더 나아가서는 예술 작품은 예술 작품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진짜 예술 작품이 어떻게 그게 예술 작품이 됐느냐라는 것도 어떻게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접하는 우리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준이고 잣대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것이 이 마지막에 네. 이 문구가 상당히 좀 가슴 와닿았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나아가 보면은 저희가 현대 미술이라든가 전시 미술 같은 것도 미술로 하겠느냐, 상업 미술도 미술이냐 이런 이야기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면접 문화가 연결시켜 보면 사실 어떤 게 답이 될지는 본인의 논리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항상 제가 수련원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했지만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 그럼요, 맞습니다. 그럼 예술가가 나타나고자 하는 이 작가의 의도가 뭐고 작가가 추구하려고 했던 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창작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독자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곡해가 되고 그런 곡해 속에서 이제 예술작품의 본질적인 의도가 이제 빗나가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은 훈련을 통해서 거꾸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예술작품을 평가하고 어떤 이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런 어떤 문제였어요. 상당히 좀 좋은 문제라고 저는 이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캐런 매신 교수에 대한 얘기. 이 문제도 상당히 좀 의학윤리인데요. 이번에 서울대학교 문제가 의학윤리가 의외로 많이 늘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의학윤리를 안 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내겠다라고 잠깐만 얘기를 했는데 의학윤리인지 아닌지 교묘하게 문제들이 그렇게 이제 문제를 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의사가 갖춰야 될 어떤 공감 능력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문제를 지문을 딱 봤을 때 과연 이 의사들이 우리 의사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이거를 보고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걸 굉장히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동질성을 가지고 의사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부분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오히려 1번은 뭐 거의 저희 아까 처음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접근 자체를 핵심 자체를 그래서 1번 문제는 한 줄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이 한 줄 제목. 네, 그렇죠.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가 한 줄로 요약해서 얘기하라 뭐 이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려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건데요. 요거는 우리 친구들이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의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의사들이 행동한 거기 때문에 과연 의사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과연 의사들 행동한 거니까 이걸 틀리다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애들이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네. 예, 하지만 굉장히 좀 공감 능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원장님 이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간 친구들이 교수님이 보기에 합당한 인성을 갖고 있는가가 흔들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대 면접 문항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었냐면요. 나름대로 저희가 좀 존중하고 이분은 좀 좋은 성품이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어르신이라면 사실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이 지문을 봐도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할 부분이 많은데요. 공부만 했던 우리 친구들이 그걸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그렇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문제는요. 이제 비판이라는 단어를 제가 참 눈여겨보라고 중요한 하거든요. 부분입니다. 예. 네. 우리 이제 비판적 사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습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요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유튜브다, 뭐다, 또는 AI다, 또는 챗 GPT다 해서 이런 어떤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지 많은 쏟아지는 정보들이 챗 GPT가 얘기한 거니까 이거 무조건 맞을 거야. 또는 대학 교수니까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맞을 거야. 또는 의사가 얘기하니까 무조건 맞을 거야. 라는 무조건 맞다라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좀 기피하고 그조차도 좀 더 생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가져달라는 그런 취지의 문제입니다. 실은 이 문제가. 예, 그래서 아무리 전문가의 말이라도 우리가 좀 비판적인 사고로 수용을 할 건 하고 우리가 좀 더 가려내자라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에 대한 기본 자세를 묻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거꾸로 좀 충격을 줬던 문제다. 네. 저는 저 비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저 캐런 메신 교수가 명확하게 의사라는 강조가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어떠한 데이터를 정확히 갖고 왔다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사의 지금 한마디로 공감하지 못하는 능력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평생 노동자의 건강을 관여해서 한 교수라고 한다면 의사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봤을 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에서 한 번쯤 의문을 가져야 되고요. 어떠한 데이터로 저런 얘기를 했을까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약간은 명확하게 바라봐야 되고 물론 당연히 이러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표현도 해주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분들이 이제 전문직이면서도 공감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전문적인 어떤 영역이 네. 더 많아야 된다. 또 의사라는 직업이 그만큼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니 좀 더 이 자질을 좀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사로서의 소명감 내지는 그런 것들을 좀 내비쳤던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좀 전에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의사 말이 무조건 신뢰를 하느냐. 보통 의사 말을 무조건 신뢰를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 의사분들은 될 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자신을 좀 갖추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2강을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설계 문제를 하고요.
유형 4번부터는 3강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